자, 여러분, 이게 18학년도부터 좀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능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필기 한번 따라오세요. 일단 앞쪽은 제쳐두고요. 17학년도부터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2018학년도도 느낌이 있고 이게 2021까지. 그리고 여기서 약간 경계선이 있습니다. 2022부터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 시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첫 번째,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서요, 하나의 글에 N개의 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은요, 주제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여러분 편할 겁니다. 그래서 1, 2단락은 여러분이 풀면서 느끼셨겠지만은 형광펜을 이렇게 1, 2단락 박스 칠게요. 물리학 지문이야, 물리 지문. 그래서 1, 2단락을 가지고 27번 문항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고전역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럼 둘을 비교대조하는 거니까 비교대조할 때는 표 그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줄글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자꾸 그 주사위 굴려가지고 5분의 1 확률로 국어 점수 맞췄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시간을 여러분이 무한대로 드릴 수 있으면 좋아요. 80분밖에 안 주잖아. 여러분만 뭐 80시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무조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거 많이 줘봐야 15분이에요. 많이 줘봐야. 지금 여러분이 시험 같은 압박 상황도 아니잖아. 그럼 평소에 한 12분 정도 풀려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뭔가 좀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뭔가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뭐 변수들에 대응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편한 상태에서는 12분 컷이 나와야 돼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잖아. 이거 어떻게 10분 만에 풀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있는 방법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고요. 그 근본적인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3단락은 정보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단락을 보고 이거 뭐 출제할 게 없겠네라고 처리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듣기평가 딱 나오면 알잖아. 예상을 하잖아. 선지만 딱 봐도 대화가 어떤 내용이 나오겠네? 라든지 그림 그려놓는 듣기평가 문제도 있잖아요. 그림 딱 보면 어떤 내용 나오겠네라고 예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똑같은 실력인데도 듣기를 훨씬 어렵게 풀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좀 돌아가 보면 저는 듣기평가에서 30%, 40%밖에 못 들어요. 30%, 40%밖에 안 들었던 것 같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워낙 많이 풀었다 보니까 문제를 딱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히 그려져. 그럼 체크할 따르나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머릿속에 딱 로딩을 시켜놓고 들으면서 독해 푸는 거야. 쭉쭉. 근데 독해도 이제 어려운 거 풀면 머리가 꼬이니까 뭐 주제, 제목, 요지같이 간단간단하게 답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일치, 지칭 추론, 이렇게 뭔가 듣기 풀면서 좀 집중력을 분산시켜도 될 만한 것들을 같이 풀어요. 요즘 다 그렇게 풀더라고. 저는 20년 전부터 그렇게 풀었고 한 5년 전부터는 그렇게 푸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전략이더라고. 왜냐하면 영어도 시간이 꽤 걸려요. 다 풀고 있으면. 특히 다 풀고 그 다음에 독해 다 하고 있으면 시간 꽤 걸려요. 물론 이제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렇게 해도 다 맞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요즘은 약간 그 느낌을 진작 같고요. 저는 그 20년부터 했어요. 자, 다시. 그럼 국어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좀 이따가 구조 잡아보면 알겠지만 3단락에서는 정말 별 정보가 없어요. 낼 만한 정보가 없어요. 같이 수업 듣다 보면 느낌 잡을 거예요. 또 왜 낸 거냐? 얘는 28번 설계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28번이 왜 말도 안 되게 어려웠냐면 얘는 EBS 연계였어요. 약간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먼저 털고 얘를 풀지 아니면 얘부터 풀지. 얘는 3단락에 그냥 사실은 지문 내용에 전혀 관련이 없고요. 보기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왜 낼 수 있었냐면 이 보기 내용이 EBS 연계고 동시에 기출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연계도 중요해요. 자, 마지막 4단락, 5단락, 6단락. 얘네는 논리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학에서도 일단은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다뤄요. 자기시적 문장과 거짓말쟁이 문장인데 사실은 거짓말쟁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더 줬기 때문에 4단락, 5단락에서 준 거는 자기시적 문장을 처리하라고 설계를 한 거고요. 마지막 6단락에서 여러분은 전공능력규칙이라는 주제를 뽑아냈을 거고 얘를 풀라고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용을 전체를 활용하라는 그런 지문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런 설계 특징을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이 실전에서 버릴 문제를 버릴 수 있게도 해주고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풀라는 건지 딱 가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게 편하게 접근이 돼요. 물론 이제 연습이 안 돼 있고 처음 들으면 그게 뭐가 편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약간 지금 푸는 느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수능은 이게 그냥 노멀한 형태예요. 이런 수능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 때때로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러분이 줄거리를 차근차근 읽고 이해하는 그 느낌은요. 내신이나 문학에서는 돼요. 현대시에서는 돼요. 그리고 이미 내신 필기를 써가지고 외워서 대비를 하는 그런 내신 대비용 문제선 당연히 돼요. 그리고 평소 여러분의 읽기 활동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국어라는 거는 80분이라는 타임 어택,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을 준 거고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룰을 알고 접근을 하면 여러분 평소에는 뭔가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걸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이거를 느끼실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면 제가 이건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영어인데 아마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영어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움이 될 거고 왜 영어를 내가 건드리냐면 영어를 가르치겠다 책임지겠다가 전혀 아니고요. 영어든 국어든 의미 단위를 잡는 연습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잘 들어요. 영어는 길어야 한 문단이요. 길어야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문 두 세트밖에 없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영어는요. 문장 단위나 문단 단위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의미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고 영어는 의미 구조가 안 보이면 해석이 이상해져 버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의미 구조를 잡아야지, 주어를 잡아야지, 목적어를 잡아야지, 동사를 잡아야지, 수식 구조를 잡아야지, 관계대명사 절을 잡아야지. 그거를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연습을 한다고. 그런데 국어에서도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어에서도 문장 단위의 정보 처리와 문단 단위의 정보 처리 그리고 글 단위의 정보 처리가 사실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초등, 중등에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고등이나 수능 수준에서는 수업의 초점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 수업 자체도. 그리고 애당초 고3들이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쪽 처리하고 있으면 그냥 읽어도 읽히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놓고 해석해봐. 이거는 국어에서 누가 듣고 있겠어요. 다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굴러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또 여기가 비어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영어로 해결을 해가시면서 국어에서 이거를 좀 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호 보완적인 과목이 될 것 같고 내가 영어를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상호 보완적이냐면 인사이트를 딱 드릴 거예요. 느낌 잡으시면은 똑같은 영어 공부를 내신 스타일로 하시더라도 자세를 잡고 하는 것과 잘못된 자세로 하는 건 다르다고. 헬스장에서 자세를 잡고 같은 중량을, 같은 무게를, 같은 운동을 하면 DNA 차이도 있겠지만 근육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국어도 마찬가지야. 자세 잡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가시면 좋겠고 제가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느낌을 잡으셨나요? 얘만 따로 풀게요. 얘만 따로. 오케이? 왜냐하면 그렇게 설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만 따로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시험 범위야 사실은. 그래서 필기를 좀 할 텐데 여기다 필기하지 말고 이쪽에 필기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원래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뭘 가르쳤었냐면 수학에서 진법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법이란 게 뭐냐면 N개의 수로 수를 표현하는 거야. 적어서 아세요 여러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직종의 대부분의 직종은 새로 생겨날 직종은 대부분 코딩과 관련된 것들이요. 대부분의 문과 직종은 없어질 거고요. 대부분 이과 직종도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공장 가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조립하는 조립 라인에 투입이 될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코딩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코딩은 무조건 진법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엔진법이라는 거는 엔계수로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십진법 체계죠. 십진법 체계는 여러분 잘 보세요. 10의 영승자리에 0, 1, 2 쭉쭉쭉 9까지 10개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십진법이야. 9번 하나 더 큰 숫자는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9번 하나 더 큰 숫자는 한 자리를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10의 1제곱짜리 수에 다시 1, 2 쭉쭉쭉 9까지 쓸 수 있을 것이고 1, 0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0보다 한 숫자 더 큰 거는 11이라고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진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몇 개의 숫자로 수를 표현할 것인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면 기계들이 인간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컴퓨터잖아요. 기계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예요. 필기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계어는 이진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보통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있으면 불이 켜졌고 그리고 얘를 1인 숫자로 대응치 표현해요. 또는 반도체에선 전자가 없다 그러면 불이 꺼진 거고요. 얘는 0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얘는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기출에서 다 다루고 있고 이 교재는 굉장히 의도다분하게 설계가 된 건데 보시면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보세요. 자, 필기는 노란색 책이라는 겁니다.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필기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필기하셔야 돼요. 사색 펜, 두세 형광펜 들고 오셨어야 되는 거고 듣고 있다고 되지 않아요. 손으로 필기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한국말이야. 이해 안 될 거 없어. 여러분이 쓰질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남는 겁니다. 잘 보세요. 14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플래시 메모리 0 또는 1을 저장한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자가 있는 상태, 지금 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있는 상태를 보통 1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자가 없잖아요. 0인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1, 0을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비트라는 개념은 그럼 뭐냐? 이진법으로 기계로 표현하는데 1비트는 이진법 자리에서 한 자리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1비트짜리 컴퓨터는요, 0, 1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진법상 한 자리니까. 자, 2비트짜리 컴퓨터는요, 00, 01, 10, 11 이렇게 4개를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3비트 컴퓨터는요, 000, 001, 010, 100, 011, 101, 110, 111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여러분. 자, 4비트부터는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할게요. 너무 많아지니까. 자, 2의 0제곱짜리에, 2의 1제곱짜리에, 2의 2제곱짜리에, 2의 3제곱짜리에 올 때 2의 3제곱짜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또는 1이었어요.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0 또는 1이고요.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0 또는 1이고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0 또는 1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두 묶음이 있으니까 2의 4제곱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두 개가 두 묶음이 있으니까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 곱하기 2, 2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1, 2의 1제곱, 2. 그래서 2가지, 4가지, 8가지,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 컴퓨터들은 당연히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한 번, 두 번 처리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처리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처리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얘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16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자 컴퓨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이용할 수 있다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봐. 불이 꺼지고 켜지고는 동시 성립이 안 되잖아.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불의 꺼짐과 켜짐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1, 2, 3 숫자 바뀌는 거 보이죠? 좋아. 그럼 여기 지금 숫자 뭐 들어와 있어? 이런 느낌인 거야. 중첩되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많은 게 1이라고 해볼게요. 0이야 1이야.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0과 1이 공존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요 0과 1이 공존하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0, 1을 한 번에 처리하니까 얘는 2회가 아니라 1회 만에 처리가 돼요. 얘는 공존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0, 1을. 4회가 아니라 한 번에 4가지 처리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공존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회가 아니라 01, 01, 01, 000, 001 등등등 해서 8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16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양자역학하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게 관측되는 사실이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우리 인류는 천동설을 믿었었죠. 근데 이제는 당연히 지동설이고 당연히 그 이상의 우주적 진리도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을 뿐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게 거시세계에서는 이 지문 내용이야. 그리고 이미 기출된 거야. 우리가 테니스공 같은 거를 던진다고 할게요. 벽에다가. Bluetooth mode. 그러면 얘는 무조건 튕겨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미시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전자나 광자 같은 거를 쏘잖아요. 벽에다가. 당연히 튕겨 나올 것 같지만 뚫고 지나갈 확률도 있다. 이게 양자역학 터널링 효과.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 저랑 나중에 STM이라는 지문을 풀 건데 거기에도 언급이 돼요. 자, 이 성질을 언제 발견했냐면은 옛날에 과학자들이 도대체 광자, 빛은 파장인지 입자인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얘들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슬릿에다 얘를 던졌어. 그래서 이 슬릿을 지나가면서 얘 성질을 발견해내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슬릿을 이렇게 2개 뚫어놓고 이중 슬릿에다 얘를 던져봤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로 지나갈 확률 몇이겠어요? 얘를 내가 쐈어. 여기 지나갈 확률 몇이겠어요? 100%죠. 구멍 하나밖에 없는데. 됐어? 그럼 구멍이 2개니까 위쪽 구멍 또는 아래쪽 구멍 2가지가 나왔잖아요. 위쪽 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몇이겠어요? 반반, 50% 50%여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보자면은 아니요. 100% 100%로 지켜요. 말이 안 되잖아. 분신술 썼나? 근데 실제 관측이 그래요. 그래서 얘를 둘 다 지나야만 관측되는 형태로 뒤쪽에 무늬가 찍힌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지 이게 도대체? 근데 일어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었고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관측했는데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실험을 해봤냐.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뒤쪽에다 관측기를 놔두니까 어머나? 이제는 여기를 하나 또는 하나로 가네? 무슨 얘기냐? 관측이 얘의 운동 상태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쪽으로 갔었잖아. 그럼 이렇게 2가지 전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을 봤어. 그랬더니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즉 얘를 내가 관측하는 순간 얘의 운동 상태가 또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 근데 일어난 현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10,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이유를 설명을 못 해. 근데 지금은 설명하잖아. 세상은 근데 조카들 설명해. 지구자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10,000년 전의 인류는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하니까 뭐라 그래요?
신화로 설명을 하는 거야. 상상력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 어쨌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과학적인 관측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고 논리적이진 않아. 그건 우리의 현재 차원이에요. 수천 년 뒤 또는 수백 년 뒤 또는 수십 년 뒤 또는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증거들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고 당연히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생할 수 있는데 어쩌겠어 뭐 나오는데 해야지. 알아야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 2025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돼요. 그러면 기존의 보안 체계가 다 뚫려요. 왜냐하면 기존의 컴퓨터 체계는 여러분 보다시피 2비트잖아요. 그럼 기존의 컴퓨터들은 이게 n제곱의 형태로 정보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보시면 알겠지만 0도 처리가 되고 1도 처리가 되면 0, 1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잖아. 얘는 3진법 컴퓨터예요. 그럼 양자 컴퓨터는 3의 n제곱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진법 체계에서 64비트를 처리하면 2의 64제곱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요. 3의 64제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는 거야. 지수함수 알잖아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보안이 다 뚫려요. 그러면 코인 같은 거는 다 다시 설계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속도는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당연히 이쪽 산업이 커지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바 구하기도 쉬웠어. 지금 알바생? 너희 키오스크랑 경쟁해야 돼. 너희 옛날에 롯데리아 알바, 맥도날드 알바 구하려면 했다니까요. 이제는 키오스크랑 경쟁해야 돼, 너희가. 무슨 얘기 이해돼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편돌이 편순위 못해요. 키오스크랑 해야 된다니까. 무인 편의점이 이제 다 바뀔 거라고. 그런 시대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러면 이제 28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은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진수라든지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개념이라든지 그래서 비트라는 개념, 이의 n제곱 비트 예시까지 설명이 됐고요. 근데 결국에는 원리 이해를 해야 선제 적용이 가능한 거죠. 1번 선제 볼게요. 그렇죠. 상태의 공존 이용함으로써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속도를 높일 수 있었죠. 비트 수를 줄인다 보다는 2번 선칙. 자, 봐. 3비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면요. 빨간색. 일반 컴퓨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 처리할 정보를 공존을 이용하니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었죠. 몇 배 빨라집니까? 8배 빨라지겠죠. 8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될 수 있거든. 괜찮아요. 아직 우리 고2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고 기초 기본기에 해당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3번 선지.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정보 처리의 수는 같다?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컴퓨터는 0 또는 1, 2회 처리하겠죠. 1, 2회.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요. 0, 1을 공존시켜버리니까 1회 만에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컴퓨터 2회, 양자 컴퓨터 1회라고요. 정답은 4번이죠. 4비트는요. 일반 컴퓨터는 16번 처리를 해야 되는 정보를 상태 공존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했으니까. 됐죠? 정답은 4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문을 잘 뚫는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뭘 알아야 풀리는 문제였던 거고 실장님 여기 5초씩 잡아주실래요? 이걸 다 알아야 푸는 거야 사실은.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운전 안 하면 살기 힘들어요. 운전면허는 따야 돼. 그러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야. 우리가 왜 경제를 배우고 우리가 왜 과학기술을 배우냐. 우리가 300년 전에 조선에 태어났으면 그 농사 짓는 거 배우면 끝이에요.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거 배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지.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두뇌 성장은요. 15세에서 25세면 끝나요.
그러면 내 두뇌가 내 삶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삶에 대한 태도나 자세나 생각하는 힘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는 해보는 거야. 공부도 때가 있고요. 뭐든지 때가 있어요.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28번은 설명이 됐고 다시 갈게요. 지금 뭔가 내려놓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보를 다 처리할 수는 없어.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라? 주제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쭉쭉 읽어볼게요. 고전역학에 따르면 어떻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단 고전역학이 무엇인지 정의도 충분하지 않고 물체 크기 상관없이 초기 상태를 알 수 있으면 일정 시간의 물체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제 친구가 뷔페 갔다 와가지고 어떤 메뉴를 먹었는데 맛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못 알아먹겠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가 먹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느낌이냐? 우리한테 충분한 감각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미각 정보가 주어졌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같아.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뭐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구조 처리를 통해서 설계를 읽어낼 수 있고 그러면 선택, 집중해서 처리가 돼요. 자, 얘기했죠 항상? 주제는 반복돼야 된다고. 그럼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 뭐예요? 베타적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달락으로 이어지는 거 주제라 그랬죠.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 됐어요?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할 줄 모르는 거야. 반복되는 정보 잡았어야죠. 그게 뭐였다고?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고전역학에서는 어떻다고요? 공존할 수가 없대요. 양자역학에서는요. 공존할 수 있대요. 언제요? 미시세계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3개가 나온 거야. 어떻게? 고전역학이냐 양자역학이냐. 그 다음은요. 거시냐 미시냐. 그에 따라서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1, 2단락이 이렇게 정리됐었어야 되는 거고 이 1, 2단락에 한 400단어, 300단어, 한 350단어 정도 되는 이 수많은 정보량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라고. 결국 이거 설명하는 글이에요. 왜? 1단락 보시면 그 얘기 말고 뭐가 있어 도대체.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을 하지만으로 역접해놨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베타적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냐 없냐가 있잖아요. 나머지 정보는 잘 모르겠는데 미시냐 거시냐라는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런데 고전역학 보니까 그러네. 얘는 지금 크기에 상관없대. 그러면 미시든 거시든 상호 베타 상태 공존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미시와 거시 구분 없이 공존하지 않는 거고. 반면에 양자역학에서는 미시 세계에서 공존한다 그랬고. 그러면 거시 세계에서 공존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100%가 아니다는 아니지만 얘가 아닌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맞잖아. 1달러 내가 지금 현관펜 친 거 가지고 그대로 필기하고 여러분 이 표를 비교해봐. 여러분이 저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처리해내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거슬림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있을 수는 있어. 선생님, 양자역학에서 거시세계에서는 상호백탁 상태가 어떠한지 얘기가 없는데요. 맞아. 그런데 미시세계에서는 공존한다 그랬으면 거시세계에서는 공존하지 않을 확률이 있겠지. 높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정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미시세계에서 상호 베타 상태의 공존을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 1달락, 2달락 넘어간 이 포인트 집중하시라 그랬고 먼저 거시세계 설명을 하겠대요. 자, 거시세계는 뭐래? 이미 회전하고 있대.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고 관찰로 확인할 뿐이라는 거야. 이와 달리 미시세계는 뭐가 다를까요?
역시 회전하고 있는 경우인데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찰이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보였죠. 지금 보세요. 고전은 크기 상관없이 이거라 그랬어. 크기 상관없어. 고전은, 고전역학은. 반면에 양자역학의 특이 미시세계에 대한 설명하면서 크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달랑 얘기는 얘의 얘기일 것 같고, 거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측이 결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뿐이야.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미정이야. 여기는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측이 얘의 상태 결정을 해버려요. 정리하면 관측으로서 상태가 결정되는 인과관계가 생겨버린다고요. 관측으로 결정되지 않아. 그냥 이미 결정돼 있고 확인할 뿐이야, 얘는. 이해되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설명을 해줬잖아. 자, 얘가 오른쪽 스핀일지 왼쪽 스핀일지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근데 얘를 관측하는 순간 얘 스핀이 무조건 100%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 얘를 관측한 결과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마찬가지요. 얘를 관측기 없이 쏘면은 뒤쪽에 둘 다 지나는 형태로 박혀요.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지나는 구멍에다 관측기를 놔두잖아요. 한쪽만 지나요. 관측이 이쪽으로 지날 거냐 이쪽으로 지날 거냐를 결정해버렸잖아. 관측 전에는 양쪽을 다 지났다니까. 관측 전에는 이쪽과 이쪽으로 지나는 베타적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관측기를 들여다 놓는 순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결정돼 버린다고요. 이해됐어? 이게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시는 고전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미시에서는 어떻다고? 관측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 스핀인지 왼쪽 스핀인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결정해 버린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냥 그렇대. 여러분이 발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즈상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노벨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상호회적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가 관측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니네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야. 누구도 이해 못했어. 그 천재 아인슈타인도 이해가 안 돼서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비판한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과학은 항상 이렇게 발전이야. 여기서 핵심적인 정보는 뭡니까? 이거죠. 지금 결국 이 표로 정리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기억의 의미. 아인슈타인의 비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오직 크기 상관없이 이미 결정이야. 관측으로 확인할 뿐이야. 이게 고전역학 관점이에요. 됐니?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3번을 많이 찍는데 좀 이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2번도 그런 논리면 정답 돼야 돼요. 5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잘 봐.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는 가능성이 반반이 물어봐. 미정이야 결정이야? 가능성이 반반이다. 미정이야 결정이야? 미정이죠. 존재 유무가 미정이죠. 현재는 미정이죠. 봐, 미정이죠. 베타 상태 공존이죠. 가능성 반반. 있을지 없을지 베타 상태잖아. 있다 없다 베타잖아. 동의성립이 안 돼요. 미정이야. 관측으로 결정한다고. 관찰로서 결정이 된다. 됐어? 관측으로서 가능성이 확정이 된다. 얘는 뭐야 그럼? 양자 관점에 가깝죠. 정확하게 양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관측이 존재를 결정한다. 관측이 상태를 결정한다. 양자역학 관점이고 특히 미시 관점이잖아요. 2번 선지 볼까요?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이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 넘어갈게요. 우리가 관측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야, 관측하지 않으면 존재고 말할 수 없다. 관측했으니까 결정이 된다. 이것도 양자 미시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4, 5번이 아웃인 거야. 1번도 마찬가지예요. 관측으로서 존재한다. 관측이 존재를 결정한다. 역시 양자고 미시 관점이라고. 그래서 2, 3번이 남았어요.
그럼 난 질문이야. 왜 2번은 틀렸는데요? 2번도 거시되기 문체고 관측하든 안 하든 존재하잖아. 왜 정답은 3번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큰 착각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 논리라는 게 진짜 별게 없어요. 여러분 논리는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논리를 수학에서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집합과 명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고1 때 집합과 명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집합과 명제를. 오케이? 여러분, 집합과 명제에서 조건명제 P면 Q에다 어떻게 판정하죠? 참거짓을?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로 판정을 해요. P가 참이되게 하는 집합과 Q가 참이되게 하는 집합이 있고 이 PQ의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로 보는 거야. 포함돼 참이야.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원소 나열을 하든 조건 제시를 하든 사실은 P 조건과 Q 조건의 포함관계를 보는 거야.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푸니까 니네가 기억력 합답형을 죽어놓고 푸는 거야. 진리집합 포함관계로 보는 거야. 아, 이거라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꾸 이상한 소리 어디서 듣고 다니지 마, 제발. 니네 주변에 수학 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 없어. 내가 제일 잘 가르쳐. 현우진 빼고. 물론 이제 인간 강사들 몇 명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지간하면 내가 훨씬 수학을 잘했고 잘 가르쳤어요. 예전에. 다시 그냥 이거야. 교과서 그대로 이거야, 그냥.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자체로 벤 다이어그램이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 자체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고전은요, 크게 상관없어. 거시든 미시든 다 이미 결정이야. 관측으로 확인이야. 반면에 양자역학 관점에서는 거시와 미시라는 집합을 나누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정답 3번 선지부터 설계를 해볼게. 봐. 관측 여부와 상관없어. 관측이 결정하지 않아. 관측이 결정하지 않아. 정답 3번이죠. 관측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존재해.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 3번이고, 자, 2번을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헷갈려야 정상이고. 왜? 아니, 얘도 관찰력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거시 관점이고 고전역학 관점이잖아요. 근데 잘 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큰 거시세계 물체이므로. Power off.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요, 잘 봐. 잘 봐. 고개 들어봐. 여기 봐. 저 얘기는 거시에 대한 얘기예요, 미시에 대한 얘기예요. 2번 선제에서 저 얘기는 거시에 대한 얘기예요, 미시에 대한 얘기예요. Power on. 눈으로 봐. 다른 질량이 매우 큰 거시세계 물체이므로. 거시세계 얘기야, 미시세계 얘기야. 다른 매우 질량이 큰 거시세계 물체라 그랬잖아. 그럼 거시세계 얘기야, 미시세계 얘기야? 거시세계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럼 미시세계에 대한 언급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얘기야? 이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미시세계에서도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야, 저건. 그러니까 미시세계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시세계의 집합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미시세계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 나중에 설명 들으면 쭉쭉 될 거야. 지금은 안 될 수 있어.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야, 얘가. 반면에 3번은 어쨌든 간에 존재한다니까. 거시고 미시고 얘기 아예 없잖아. 거시 미시 얘기가 아예 없잖아. 그냥 뭐야? 그냥 존재해. 관찰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존재해. 그냥 존재해. 누구 관점이에요? 크게 상관없이 그냥 존재해. 이미 존재해. 고정 관점이라고. 거시고 미시고 간에. 그런데 2번처럼 얘기하는 건 뭐야? 거시 미시를 분류하는 관점이니까 양자 관점이라고요. 오히려 2번은 거시 미시를 구분해놨잖아. 얘는 구분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거시 미시를 구분하고 있는 관점이니까 양자 관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스타일의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500일 남았어. 고2들.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빠요, 여러분. 자, 2학기 때 내신 준비하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준비 안 하니까 또 준비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수능국어 여러분이 딱 방학 올릴 만한 기회는 2번밖에 없어. 지금하고 겨울방학. 그리고 7월달, 내년 7월달 수능 100일 끊겼을 때 여러분이 그제서야 수능 한이 많이 해요. 문제는 6평의 등급이 나와줘야 최저 등급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이 9월에 수시원서 다 접수할 건데 어차피 지금 내신 공부한다고 내신 성적 달라질 거 없는 시기예요. 지금 빠릿하게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계속 갈래?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오늘 설명까지만 딱 이해하시고요. 왜 내가 자꾸 끊어서 가냐면 봐봐. 28번 푸는데 지문 하나도 상관없었어. 27번 푸는데 그냥 1, 2달라고 끝이야. 그러니까 얘가 왜 어려워진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한 세트고요. 노란색 한 세트인 거야.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이걸 두 개를 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년 전, 20년 전 수능을 풀면은 이게 지문 두 개인 거예요. 그걸 한 지문으로 묶으니까 정보량도 많아지고 호흡도 길어지고 힘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쪼개서 보면 돼요. 됐니? 자, 그럼 봐. 사실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거든. 내가 필기 써준 거 이해만 하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에코가 확 들어오네. 얘도 마찬가지로 1단락에서 이 정보를 표를 그릴 줄 알았고, 2번 선지는 뭐야? 그래, 2번 선지는 크기를 구분하는 관점이니까 양자 관점이구나. 3번 선지는 그딴 거 없이 관측은 결정을 주질 못해. 영향을 주질 못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아, 그러면 걔는 거시관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정보 분류를 할 줄 알았다면 27번은 바로 보이는 거고, 몰랐다면 적당히 3번 찍고 운에 맡겨야죠. 근데 그렇게는 아니라고, 제발. 여러분 자꾸 한계를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쪽은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29번이나 30번 이 뒤쪽은 훨씬 쉬우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3단락입니다.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라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 못 줬다고. 그냥 좋아, 끝. 됐죠? 그냥 약간 브릿지요, 브릿지. 그러면서 논리학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학으로 넘어갔어요. 자, 4단락 보겠습니다. 고전 논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판 처음 보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1, 2단락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두뇌에 CPU의 98%는 항상 이 고민이야. 밥을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항상, 진짜. 근데 잘 때 제일 억울한 게 항상 꿈속에서 교재를 썼는데 일어나 보니 꿈이야. 뭐지, 씨발? 다시 써야 되잖아. 아니면 이미 써놓은 교재 없어진 거잖아. 약간 그럴 때 있어요. 마찬가지야. 자,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도대체 여러분 표정이 왜 아리송했을까? 아는 게 없었어. 그래요.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아는 게 없는 건 사실인데 오늘부터 배우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고전 논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아무도 못 하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고전 논리는 우리가 방금 설명했어요. 여러분, 자, 중1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이 중1 때, 이때, 고1, 2 때 다 배웠어. 고1 때 다 배웠어. 집합과 명제. 자, 명제 정의해봐요. 명제 정의해봐. 명제가 뭐야? 참거짓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기나 문장. 맞죠? 그럼 봐. 고전 논리 그대로 읽어봐.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 진리치만 이치 논리. 맞네? 우리가 배웠던 명제가 얘네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못 푼다니까. 알아야 풀어야 알아야.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양자역학이라는 상호 배타적 상태라는 공전 개념을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푸냐고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시험범위라니까. 이미 기출에서 다뤘어요. 양자역학의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뤘다고. 저걸 뭐라 그러는 거냐? 양자 얽힘, 양자 꼬임이라고 표현하거든. 이미 다뤘다니까. 이 기출이에요, 기출.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진짜 그거는 되게 좀 특수한 애들이고 대부분은 시험 범위를 혼자 볼 수가 없어요. 수능의 시험 범위는 공문서로 교육 과정인데 이것도 전공자들이나 보는 거지. 여러분 보기 힘들어. 그럼 뭐냐?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안 와닿잖아. 근데 여러분 독서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진짜 도움 많이 돼. 독서 교과서 보시면. 독서 교과서도 막 독서 소재 이런 거 말고 독서 방법에 대한, 독서 이론에 대한 게 있어. 이런 거는 꼭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평가원 기출. 문제은행식으로 낸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EBS 연계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계속 시험 범위가 누적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판정 힘드니까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내가 왜 1, 2단락을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를 못할까 봤더니 이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좋아? 자, 우리는 4단락부터는 할게요, 그러면. 왜? 집합과 명제는 알잖아. 오케이? 갑시다. 자, 참 true, t라고 적을게요. 거짓 false, f라고 적을게요. 그렇죠? 명제라는 건 참 아닌 거짓이니까. 나는 180이 넘는다. 참 아닌 거짓 명백하게 할 수 있잖아. 자, 봐, 그러면. 그리고 그 고전 논리는 어떤 진술이든 참 아닌 거짓이다. 맞잖아. 명제는 참 아닌 거짓이잖아. 오케이? 우리 상식이잖아요. 오케이?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우리가 자 x는 2이다. x는 x라고 적어놓고 x는 2다라고 읽고 있네. x는 2다. 그러면 x-2, x-3은 0이다. 참 거짓. 이런 거 판정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 명제로 많이 판정을 해봤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나야. 그러면 3단락, 4단락 도입부에서 쓰인 고전 논리와 뭔가 반대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참인 동시에 거짓말쟁이 문장이래.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있고 자기지적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뒤쪽 보면 알겠지만 얘를 뭐라 그러냐? 고전 논리라고 하고 얘네를 뭐라 그러냐? 비고전 논리라고 하죠. 그럼 비고전 논리는 뭐야? 참인 진술, 거짓인 진술, 그런데 참이면서 거짓이 동시 성립한다는 거야. 환장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까지는 이해하지 않아도 이 지문은 지장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도 설계를 했거든. 그래서 잘 들어. 이 시험에서의 의도 설계는 자기지적 문장까지 처리하면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출제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봐봐. 최초로 출제된 거잖아. 참인 동시에 거짓이. 그러니까 1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걸로만도 풀리게끔 낸 거지만 18 이후에 얘가 재출제된다면 그때는 거짓말쟁이 문장까지 이해해야 되는 형태로 나올 거야. 알겠어? 나중에 설명하고. 자, 구조를 볼게요. 자, 일단은 글의 주제는 그래서 고전 논리와 비고전 논리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쟁이 문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거짓말쟁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지적 문장이 있어야 돼. 그 자기지적 문장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요. 볼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 돼요. 자기지적인 문장이어야 되는 거야.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기지시적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 돼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문장이어야 돼요. 문장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 표현이죠. 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오케이. 몇 번 얘기했어? 4번 얘기했다. 아, 자기지적 문장은 뭐예요? 자기지시적 표현이 있으면 되는 문장이에요. 4번 얘기했어. 4번. 됐니? 그리고 자기지적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참거짓 따질 수 있죠. 이 문장은 18문절로 이루어져 있다. 넘버링 해보시면 18개. 페르시도는 리마이다. 참의 문장이긴 하지만 자기지적인 정보는 없잖아. 그래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자기지적인 정의와 적용을 해본 거라고. 그럼 여러분 얘가 풀리죠. 일단 뭐 해야 돼? 자기를 지시해야 된다니까. 자기를 지시해야 돼요. 이 붕어빵 자기 문장 스스로를 지시한 적이 없잖아. 이 문장이라는 자기 지시 표현이 있잖아요. 이 문장이라는 자기 지시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자기 지시적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참이잖아. 참은 거짓이 아니잖아. 정답 2번이 끝이라고. 됐네? 됐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풀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에서 문제 되게 어렵네 못 풀었는데 선생님 해설 듣고 이런 문제네? 약간 그 느낌이야. 근데 지금 자꾸 혼자 읽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거는 나중에 혼자 집에 가서 하세요. 수업 시간에는 그냥 수업 한 대로만 따라오시면 답이 그냥 보일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설명할게요, 이제. 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계속해서 참인 동시에 거짓 같은 상호 베타적 상태 공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6단락입니다. 자, 고전 논리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서 프리스트는 비고전 논리인 LP를 제시했고, 자, 그런데라고 얘는 역접이 아니라 주제 도입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팅한 주제 도입은 뭐냐면 전권 긍정 규칙인데 아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역시 표 처리할게요. 전권 긍정 규칙은 뭐냐면 이거야. 자, 지금 명제를 놓고 보면요. P면 Q이다 같은 조건문과 그 다음에 P는 앞에 나오는 조건이니까 아마 전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Q는 뒤에 나오는 조건이니까 후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전건 긍정 규칙을 적용하면 그게 성립하는 고전 논리의 경우 이게 참이잖아요. 이게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어야 돼요. 라고 지문 보면 나와 있을 거야. 근데 비고전 논리를 보면 이해 못하겠어. 나도 그냥 있는 대로 쓸게. 자, 보세요. 고전 논리에서 전건 긍정 규칙 성립하는데 이는 P면 Q이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 P가 참이면 조건문과 전건 P가 참이면 후건도 Power 참이다. off. 후건도 반드시 참이다. 보였죠? Power on.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얘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근데 임의로 쓴 거 FT 섞어가지고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얘랑 똑같은 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보니까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 동시에 후건은 거짓인 경우 모두 그렇지만 안 된대. 후건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대요. 결국 정리하니까 이거네. 얘랑 같아야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는 건데 지금 얘랑 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 같아요. 이해됐어? 결국 마지막 단락 이렇게 표처리 끝이야. 이게 돼야 돼요. 표처리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 거 오케이야. 그런데 이게 자유자재로 되기 위해서 기초적인 걸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두 명 정도는 이 수업이 쉬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은 지금 안 다룰게요. 표정 보니까 다루면 안 될 것 같다. 나 좀 혼날 것 같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질문으로 갈 테니까 오늘만 이 질문 한번 해봤어. 그냥 혹시 그냥 해서 해봤는데 역시 혹시였어요. 혹시. 자, 좀 쉬운 학생 한 2명 정도 있을 거야. 이 친구들은 토요일 수업으로 오세요. 토요일 수업.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읽고 저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느낌인지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상 잠깐 끊을까요? 필기 한 다음에 자, 자꾸 헷갈리니까 바로 정답 볼게요. 5번 봐봐. 자, 고전 논리예요. 전건 긍정 규칙 성립이야. 자, 봐. 고전 논리는 1. 전건 긍정 규칙 성립이고 2. 참 아니면 거짓만 있어요. 그럼 봐. 조건문 니은 참 전건 P 참 그러면 후건 Q도 참이죠. 참은 거짓이 아니죠. 됐나요? 정답 5번.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 이 뒤쪽이 난 더 어렵거든. 양자역학보다. 근데 니네가 양자역학을 아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양자역학을 처음 접했었던 때가 서울대 신입학했을 때 2008년 그때 뭐였지? 핵심 교양이었나? 뭐 교양 8개인가를 졸업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와 씨발 돌아버리겠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돌아버리는
딱 첫 수업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양자역학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뭐랄까, 막 재밌다 이러면서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중슬리 실험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영상을. 알게 뭐야,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 서울대생 맞아. 근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나랑 똑같은 얘기를 양자역학하는 학자들 얘기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관측된다고. 그래서 애들은 다 이해하는 모양인데 나만 이해가 안 되나? 뭐 존나 멍청이 됐나? 이러면서 약간 존나 좌절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결국 이해를 하더라. 근데 결국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직업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기출지문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어느 순간. 사실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서울대 가서 배운 것보다 고등학교 수능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깊이에서는 전공에서 공부가 더 됐겠지만 넓이에서는 어지간한 교양 수업보다도 여러분 학교 교과서가 훨씬 설명이 깔끔하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호기심 있는 친구들은 학교 내신하면서 좀 교과서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특히 독서 교과서, 국어에서, 그다음에 수학 교과서, 탐구 교과서 진짜 좋아요. 한번 그냥 각 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많이 도움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가 막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함수가 막혀. 함수 언제 배우니? 중1 때 배우지. 중1 교과서 들어가서 함수 정독해봐요. 공부한 생각을 가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야. 자, 더 길게 얘기하면 쓸데없으니까. 30번 보겠습니다. 31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A라는 애는 고전 논리니까 참 아니면 고집만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비고전 논리, 그 다음에 양자역학 관점도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봐요, 여러분. A는요, 상호 베타적 상태 공전 그딴 거 없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A는요, 무조건 얘는 크기 상관없어. 크기 상관없어. 크기 상관없어. 크기 상관없어. 근데 B 입장에서는 기역은 뭐겠어요? 미시세계죠. 니은도 전자니까 미시세계죠. 디귿은요, 거시세계죠. 거시세계죠. 전자, 반지름, 5cm. 보이죠? 그럼 봐봐. 미시니까 얘는 상호 베타적 상태 공존한다고. 공존하지 않는다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정보는 뽑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랑 같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정답 바로 끝나요. 5번 바로 볼게요. 자, 지금 봐. 크기가 상관없을 때는 미시든 크기가 상관없을 때는 거시는 같잖아. 여기 정리해드렸잖아요. 크기 상관없을 때는 거시는 같다니까. 크기 상관없을 때는 거시는 같은 관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시고 여기는 크기 상관없다. B와 A가 일단 같아야 되는 거야,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다르다 그랬으니까, 니을에서 다르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자, 리을은 거시잖아. 얘는 상호 베타적 상태 공존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참이 아니면 당연히 뭐겠어? 나 참이면 뭐겠어? 참이 아니면 뭐겠어? 당연히 거짓이지. 됐어요? 참 동시에 거짓을 그럼 당연히 틀렸죠. 정답 5번 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풀거나 실전에서 풀면 1, 2, 3, 4번을 띄워놓고 5번이 바로 보이진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정답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저와 같이 해갈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정도 문제를 제가 푸는 이 느낌을 풀어냈으면 100분이 100 찍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여정이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현장 강의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전국을 뭐 충분히 많이 돌아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수업을 해본 게 뭐 일산, 그러니까 위쪽부터 보면 일산, 중계, 그다음 어디야? 저기 서쪽, 저기 목동, 대치, 분당, 천안, 동탄, 대전,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남도 해봤고. 그런데 좀 약간 남다른 것 같아요. 아까 특히 이 지역 학생들이. 그러니까 막 2시간, 4시간씩 걸려가지고 와서 수업 듣고 그래. 옛날에 어떤 제주도 학생은 서울에 와서 이렇게 수업 듣고 가는 학생도 있긴 했었는데,
유난히 그런 어떤 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고, 수업을 해보니까 역시나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운이 그게 맞아서 그런 학생들 내가 마주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보면은 특히 조교쌤들이 대부분 다 제 제자들이고, 그 조교쌤들이 상당히 성적이 많이 올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잘했겠지만은 수능에서 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나왔다가도 재수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최저 맞춰서 뭐 의치학대 간 친구들 수두룩하고, 진짜 수두룩해. 잘 따라오시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내신 대비로 하고 있지만 비문학은 사실 내신 대비랄 게 따로 없거든요. 비문학은 오히려 이게 내신 대비야. 이렇게 안 하면 비문학 내신이 힘들어. 잘 해두시고 2학기 때 문학이거나 문법 같은 거 하는 학생들은 보충 영상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자, 이 질문 잠깐 끊고요. 이어서 가볼게요.